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아주대학교에서 현재 석사과정 중이고요. 이제 이름은 김동이라고 하고, 오늘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최근 많이 나오는 어떤 경량화 기법이나 조금 더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서베이적인 내용으로 한번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히만 이렇게 적었는데요. 저는 이제 아주대학교에서 황원준 교수님 지도하에 영상 처리를 공부하고 있고요. 실제 공부 내용은 대부분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이미지 해싱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 자체가 이제 작게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경량화하는 방법들인데요. 거기서 일단은 딥 뉴럴 네트워크 자체에서 모델 경량화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아시다시피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는 여러 개의 뉴런이 있고 거기에 가중치나 그리고 여러 가지 컴플렉스한 오퍼레이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경량화를 한다는 말은 저렇게 왼쪽 그림처럼 헤비하게 많은 노드나 아니면 이제 가중치들로 표현되어 있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있을 때 비슷한 수준의 아웃풋을 낼 수 있다면 조금 더 적은 파라미터들과 조금 더 이제 심플한 연산들로 표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산 양도 줄고 파라미터 수도 감소하고 위에서 적어둔 것처럼 저런 장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왜 이런 경량화가 필요한지가 이제 주제가 되는데요. 경량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에 딥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학습 과정에서 경량화가 필요한 구조로 학습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퍼펙트하지 않다는 얘기가 돼요. 일단은 딥뉴럴 네트워크에서 쓰이는 많은 것들이 다 일단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휴먼 팩터겠죠. 뭐 레이어라던가 애초에 레이어의 정의 아니면 뭐 네트워크의 구조나 로스 펑션, 옵티마이저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정해주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정해준 팩터 하에서 딥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보면 아이디얼하게 학습이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이 어떻게 학습될지 모르고 어떤 웨이트나 바이어스를 가지면서 튜닝이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람이 네트워크를 설계를 해도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파라미터가 이제 학습이 된 이후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로 예측할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가이드를 줄 수는 있어도요. 일단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하이퍼 파라미터들에 되게 예민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캐스틱한 방법으로 학습하는 딥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일종의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리드 알고리즘이 항상 글로벌 옵티멀한 솔루션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더 좋은 네트워크 구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학습해도 아이디얼하진 않을 텐데 그래도 조금 더 아이디얼하게 학습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있을 거고 또 이제 반대로 이미 학습된 모델을 더 개선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먼저 그냥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학습된 모델 자체를 컴프레션하는 기법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한 게 딥 컴프레션이라는 논문에서 나오는데요. 가장 이제 흔한 게 우리가 이렇게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가지는 커넥션에 대해서 어떤 임계치 이하의 웨이트를 가지면 모두 제거해주는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웨이트가 되게 극소하게 작다는 말은 그거 자체가 출력에 주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웨이트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제 상당히 웨이트의 수를 줄여서 모델 경량화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이 완료된 망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의 레이어별로 뭐 웨이트나 출력 값들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출력 값들을 표현하는 이제 변수 타입을 뭐 퀀타이제이션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이제 적은 비트를 사용하는 데이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퀀타이제이션 하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더 적은 차원으로 이제 숫자들을 임베딩 하다 보니까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웨이트 값들을 이제 허프만 인코딩 같은 방식으로 인코딩해서 줄이는 방법도 이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할 때 우리가 헤비한 모델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렇게 왼쪽의 그림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모델을 두고요. 어떻게 학습하는 방식을 왼쪽 모델을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헤비한 모델의 중간중간 단계의 출력값을 유사하게 뽑아낼 수 있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저희가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그냥 두 모델의 아웃풋만을 똑같이 학습을 하게 되면 실제로 학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논문처럼 중간중간 단계의
피처 맵이 유사해질 수 있도록 학습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조금 더 가까워지는 가이드가 가능하다라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많은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문제마다 어떻게 하면 학습이 더 잘 된다라는 뭐 로스 펑션을 정의한다던가 파인 튜닝을 하고 새로운 옵티마이저를 찾고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근데 이런 방법들은 이미 헤비한 모델 하나 자체를 학습을 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제가 오늘 얘기할 것은 이 네 가지 과정 중에 첫 번째, 제가 네트워크 자체를 설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효율적인 모델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CNN을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네트워크 디자인이 중요한지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학습이 완료된 모델 자체를 경량화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성능이 좋은 모델을 어느 정도 근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왜 이런 방법들을 따로 연구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제 이렇게 모델 자체가 어느 정도 효율적이고 경량화되어 있다면은 학습 과정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리소스적인 이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반대로 이런 방법들은 일종의 포스트 프로세싱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설계한 모델이 있으면은 이 방법은 추가적으로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더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애초에 모델 자체의 효율성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인으로 이제 다루게 될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해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뒤에 테크닉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는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흔히 말해서 스파셜 피처를 추출한다고 하죠. 입력 영상에서 인접한 영역들에 대해서 국소적인 패턴을 찾아서 그 패턴들 중에 우리가 원하는 로스 펑션을 최대한 미니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패턴을 찾는 레이어를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처음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보게 되면 이런 그림으로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상에서 그냥 뭐 우리가 아는 뭐 가우시안 필터, 라플라시안 필터 같은 걸 학습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입력 영상이 여러 채널이라고 하면은 모든 채널에 걸쳐서 이렇게 볼루메트릭한 피처를 학습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뒤에서 메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스파셜 피처라는 거는 하나의 2D 이미지에 대해서 로컬한 영역에 대한 어떤 패치를 찾아내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볼루메트릭한 패치를 찾아내다 보니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를 해결하는 것도 주요한 이제 키 중 하나고요. 그럼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가 왜 등장을 했었냐면, 초기에는 이제 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었는데, 자, 아시다시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같은 경우에 인풋 노드의 모든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따로 가지게 되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은, 이제 영상이라는 거는 되게 뭐 위상 정보라던가 아니면 뭐 오클루전이라던가 여러 가지 변환에 의해서 되게 민감한 자료인데, 단순히 어떤 수치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체 글로벌한 곳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기가 되게 어려운 자료 중 하나예요. 뭐 음성 데이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커널 자체가 모든 노드에 대해서 너무 컴플렉스한 패턴을 찾으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라미터 수는 많으면서도 실제로 하나의 노드가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피처 자체가 되게 한정적이 되죠. 그래서 등장한 게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거고, 조금 더 국소적인 지역에서 로컬한 피처만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으로 찾아내자라고 하는 게 컨볼루션 레이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영감을 얻어갈 수 있는 게요, 뭐 당연히 컨볼루션 레이어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보다 효율적이다라는 거는 당연한데, 저게 빨갛게 적어놓은 것처럼 어떤 이제 레이어든 간에 과도하게 복잡한 패턴을 찾는 거는 오히려 학습이 되게 불리하다라는 거를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은 저렇게 볼루메트릭한 영역에 대해서 하나의 리스폰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저런 연산량과 이제 파라미터 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컨볼루션 레이어가 어느 정도 영상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곤 있는데,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활용하기에는 너무 헤비한 모델들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하던 시도들이 일단은 최대한 많이 적층을 하거나 아니면 필터의 수를 최대한 많이 해서 조금 더 다양한 레프레젠테이션 파워를 얻는 게 주요 목적이었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입력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정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성능적인 이슈로 중간중간 풀링을 넣어주거나 레이어 자체 스트라이드를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라면은 더 큰 피처맵을 가지는 게 정보적으로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풀링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채널이 많아진다는 말은 어떤 볼유메트릭한 패턴을 찾아내는 필터의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똑같은 입력 영상에 대해서 더 많은 필터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기를 더 다양한 필터를 알 수 있으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제너럴리티가 높아질 수 있겠구나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학습 속도가 하락되고 이제 파라미터 수가 너무 증가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제 너무 다양한 필터만으로 우리가 모델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버피팅 되는 문제도 자주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너무 과도한 비용이 든다라는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게 뭐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요. 아까 프루닝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어떤 웨이트든 아니면 뉴런이든 연산 과정의 학습 이후에 보면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당연히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채널 단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커널에 대해서 특정한 가중치가 적은 게 아니고 애초에 어떤 출력된 채널 자체가 그 다음 레이어에서 별로 쓸모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렇게 아래 그림처럼 뉴런 프루닝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걸 제거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떤 엣지를 제거하는 것보다 좀 더 컴플렉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와닿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런 왼쪽 그림처럼 이전 레이어에서 출력이 되어 온 컨볼루션 레이어의 출력 필터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피처맵들 중에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실제로 아웃풋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채널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처맵 크기랑 입력 채널 수가 컨볼루션 레이어의 이제 연산량과 파라미터 수를 결정하죠. 근데 이런 애들이 만약 존재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거만큼 불필요한 연산이 소모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게 하든지 아니면 있다고 해도 연산량에 영향을 덜 주게 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릴레이션 문제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아까 제가 첫 번째 그림에서 왜 볼유메트릭한 패턴을 찾는다라는 걸 강조를 했냐면, 우리가 A라는 필터도 B라는 필터도 이제 왼쪽 입력 피처맵에 대해서 모든 채널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 A라는 필터에서 뽑아내는 피처에서 중요한 채널은 따로 있을 거예요. 가중치가 유난히 높다거나 아니면 코릴레이션이 높은 그런 입력 채널들이 있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 A, B는 같은 컨볼루션 레이어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입력 영상의 모든 채널을 사용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채널이 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파스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인접한 두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해서 왼쪽 이제 출력값이랑 오른쪽 이제 결국 필터로 계산된 리스폰스의 코릴레이션을 계산한 건데요. 되게 이제 스파스하게 되죠. 여기서 밝은 부분이 되게 코릴레이션이 높은 경우고 이제 어두운 부분이 코릴레이션이 낮은 건데 대부분이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채널을 입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커널이 되게 많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결국에 뭐 학습 속도를 저하시킨다던가 아니면 이제 계산 과정에 일종의 노이즈처럼 작용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있고 뭐 다른 문제도 사실 이거의 변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 기법들을 소개하고 최근에 소개된 경량화 논문들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해석해보려는 게 이번 발표의 주제가 됩니다. 자, 이거는 처음에 원래 발표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뭐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한번 이런 식으로 경량화라고 해석해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넣었는데요. 뭐 이제 대부분의 뉴럴 네트워크에서 레지듀얼 커넥션은 성능 향상을 위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레이어 자체를 입력 영상에 대한 함수 f라고 정의를 하면 우리가 실제로는 x를 fx로 통과시킨 값을 출력으로 가지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연결하면. 근데 레지듀얼 커넥션은 출력 영상과 입력 영상의 합을 구하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여기 출력 결과를 원래는 fx만 출력이었는데 저기 hx라고 정의된 것처럼 x 플러스 fx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런 레지듀얼 유닛이 적층이 되게 되면은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피처맵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우리가 하나의 레이어들을 통과하면은 fx라는 단순한 식으로 나왔는데 입력 영상과 fx의 합이라는 피처로 하나가 표현되죠. 이런 것들이 적층이 되면 아래 식처럼 전개가 되고요.
결국 왼쪽 그림처럼 레지듀얼 커넥션으로 연결된 이제 연속적인 모듈이 오른쪽 그림처럼 다양한 형태의 어떤 컨비네이션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위에 논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서 나온 피처들을 모두 컨캐티네이션에서 보존해서 가는 건 아니고 같은 위치 채널에 있는 거에 대해서 더해 나가기 때문에 이게 꼭 다 보존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 더 다양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저희가 짚고 넘어갈 점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론을 위에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고 이제 대부분의 실험에서 레지듀얼 커넥션만 연결해도 성능도 좋아지고 오피팅도 덜 되는 그런 이제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건 뒤에서 어떻게 또 활용하는지를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볍게 그냥 언급하고 넘어갈 건 딜레이티드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 컨볼루션과 차이를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제 저 검은색 영역이 저 리스폰스를 출력하기 위해 수용하는 영역인데요. 중간중간 간격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왜 등장하냐면 보통 우리가 사물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이제 컨셉츄얼 인포메이션이 중요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그림 같은 경우에 주변의 환경이나 배경이나 아니면 뭐 동작, 자세 같은 정보들을 알면은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컨셉츄얼 인포메이션이라 하고 특히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더 중요하게 되죠. 그럼 이러는 주변 이제 문맥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결국에 하나의 필터가 문맥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 주변에 있는 픽셀들까지 전부 입력으로 받아들여서 반응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리셉티브 필드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리셉티브 필드라는 거는 제 레이어 3번의 노란색 칸 같은 경우에 저 리스폰스가 계산된 과정에서 입력 영상의 어느 영역이 참조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레이어 1 전체 영역이 저 레이어 3의 리스폰스에 반영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럼 결국에 입력 영상에 대해서 이 리셉티브 필드를 키워준다는 얘기는 이 리스폰스를 계산할 때 조금 더 넓은 영역에 대한 정보를 고려했다라는 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리셉티브 필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주로 이제 커널 크기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같은 상대적으로 좀 작은 컨볼루션 레이어를 여러 번 적층하면 이제 리셉티브 필드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완벽하지는 않고 적층도 어느 정도 성능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렇게 해보면은 특히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해보신 분들 아실 텐데 저렇게 그냥 작은 커널을 가진 컨볼루션을 쭉 적층을 하면은 모서리 부분이 되게 계산해서 많이 사용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트랜스포즈로 뭐 슈퍼 레졸루션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적층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정말 꼼꼼하게 되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컨볼루션 수는 유지하면서 최대한 적은 파라미터로 많은 영역을 수용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딜레이티드 컨볼루션이고요. 정말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죠. 중간중간 수용 영역 자체에 그냥 간격을 두는 방식으로 이렇게 리셉티브 필드를 대폭적으로 넓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는 이제 실험에서 보여준 예시 중 하나인데요. 위쪽 그림 같이 컨볼루션 사이에 이제 다운샘플링을 하는 경우에는 이걸 억지로 업샘플링하는 과정에서 되게 저렇게 컨티뉴어스하지 않은 리스폰스 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딜레이티드 컨볼루션으로 서브샘플링이나 업샘플링 없이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나오더라라는 실험 결과를 하나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처럼 되게 세그멘테이션에서 되게 많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뭐 이거 다음에 뭐 디퍼무브 컨볼루션이라던가 여러 가지 변형이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용 영역의 간격을 두는 게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논문을 소개하고요. 자, 여기 두 가지는 이제 그냥 간단히 알아봤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경량화 논문에서 중요하게 되는 테크닉들은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 우리가 알기로는 원바이원 컨볼루션이라고 더 많이 알고 있는데요. 되게 스페셜한 케이스 중 하나예요. 그냥 커널 크기가 1 곱하기 1인 경우를 저희가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보면 한 칸에 대해서 출력하니까 스페셜한 피처는 하나도 보지 않게 되죠. 그리고 모든 영역에 똑같은 웨이트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파라미터 수도 되게 적고 연상량도 적어요. 근데 이걸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왜냐면 컨볼루션 레이어의 목적은 스페셜한 영역의 피처를 뽑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한 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을 잘 생각을 해보면 모든 입력 채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나의 웨이트가 적용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보면은 입력 채널들에 대한 매트릭스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과 똑같죠. 결국에 리니어 컨비네이션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원바이원 컨볼루션의 하나의 필터라는 거는 입력 채널들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나를 찾아내는 거고 거기에 웨이트가 코에피션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컨볼루션 레이어는 출력 채널 수를 정할 수가 있죠. 보통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입력 컨볼루션 피처맵에 대해서 조금 더 적은 채널 수로 원바이원 컨볼루션으로 맞춰주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빠르게 생각을 해보면 입력으로 주어진 입력 채널들을 이제 매트릭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조금 더 적은 채널로 축소하는 거랑 같죠. 그러니까 더 적은 채널로 우리가 그 다음 컨볼루션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식으로 이제 차원 축소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불필요한 입력들이 있다면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써서 채널을 줄일 경우에 이런 채널들이 사라질 거다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유용한 피처가 있어도 어떤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조합 자체로 새로운 피처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것도 기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조 자체는 되게 요즘 논문에서 다 쓰고 있죠. 어느 정도 망이 깊어져서 채널 수가 많아지는 경우에 실제 그 채널 자체 전부를 컨볼루션 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되게 코스트가 높은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 이제 왼쪽 레즈넷에서 오른쪽 그림처럼 중간에 원바이원 컨볼루션으로 채널 리덕션을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컨볼루션을 수행하는 이런 방식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알아볼 게 이제 그룹 컨볼루션이라는 방식인데요.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파스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왼쪽 그림처럼 어떤 두 가지 필터가 입력 영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채널을 활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고 했죠, 주로. 그럼 이런 그룹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 그럼 입력 영상 자체를 우리가 서로 다른 컨볼루션으로 분할해서 다루고 보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왼쪽에 들어온 입력 영상에 대해서 반을 나눠요. 여기선 그룹이 두 개인 예시예요. 그럼 이제 각각 두 개의 그룹에 대해서 독립적인 컨볼루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냐면요. 서로 이제 입력 피처맵을 공유하지 않는 두 개의 독립적인 컨볼루션이 동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각기 다른 커널을 학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력으로 사용되는 커널 수가 줄기 때문에 연상 양도 줄거니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스파스한 코릴레이션이 많이 발생한다면 최대한 코릴레이션 높은 애들끼리 같은 그룹에 속하게 되겠다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죠. 물론 이게 만능은 아니고요. 이제 알렉스넷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놓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병렬 구조를 보고 처음에는 그냥 GPU 병렬 처리 좋게 하려고라는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사람들이 이걸 재현해서 실험해본 결과 오른쪽 그림처럼 두 그룹 컨볼루션 사이에 서로 다른 피처를 학습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능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룹을 나누면 아까 말한 것처럼 스파스한 커넥션은 끊어지는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다르게 말하면은 어느 정도 필요한 커넥션 수가 보장돼야 되는데 너무 잘게 그룹을 나누게 되면 그런 크기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룹 수가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가장 큰 단점이 있고 그룹 수를 가지고 성능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라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그룹 컨볼루션을 한 번 쓰면 아까와 같은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그룹 컨볼루션이 여러 번 반복되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가지 색깔에 대해서 그룹 컨볼루션이 연속적으로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하던 거는 어느 정도 피처맵은 공유하되 서로 다른 패턴을 학습하길 원했는데 애초에 세 개의 다른 네트워크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게 앙상블 학습과 별로 차이가 없어져요.
뭐 이미 학습된 세 가지 네트워크를 앙상블 하는 것도 아니고 학습 자체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시뮬러한 네트워크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거 문제를 뒤에서 또 지적하는 논문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이 그림을 볼 건데요. 너무 그룹 컨버전을 동일하게 반복할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채널이 하나의 패스를 그리게 되고 서로 독립적인 네트워크처럼 돼서 이제 별로 이걸 사용하는 의미가 희석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입력 채널 수랑 그룹 컨볼루션의 그룹 수를 동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마다 따로 필터를 학습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왜 사용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D 컨볼루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모든 채널에 대해 볼루메트릭하게 학습을 하죠. 그럼 우리가 이게 실제로는 입력 채널에 대해서 스페셜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D한 피처를 찾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각 채널로 쪼개서 채널별로 정말 스페셜한 피처만 뽑아서 그 출력을 갖자라고 나온 게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 크게 어떤 혁신이 있는 건 아닌데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각 채널 고유의 스페셜 정보만을 어떻게든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룹 채널 수가 늘어도 선형적으로 시간이 증가하지 막 스퀘어적으로 증가하진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채널 수 증가에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앞에서 말했던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 합쳐서 저희가 뭐 세퍼러블 컨볼루션이라는 걸 정의하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2D 컨볼루션은 볼루메트릭한 패턴을 찾기 마련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스파셜한 피처를 찾는 것과 채널 간의 피처를 찾는 거를 이렇게 팩토라이제이션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한 번에 모든 입력 채널에 대한 다 볼루메트릭한 부분을 봤는데 우리가 앞에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으로 그냥 각 채널의 스페셜한 정보만을 뽑고 그 다음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으로 그 리스폰스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따로 구하자라는 식으로 두 번에 나눠서 구하자는 얘기고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엑셉션 네트워크에서 주로 이제 많이 등장하게 돼요. 실제로 우리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긴 했는데 자, 요 그림과는 실제 엑셉션과 조금 달라요. 다르긴 한데 결국 여기서 하자는 말은 두 가지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분리하면 조금 더 효율적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귤러 컨볼루션 자체를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이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은 두 개로 팩토라이제이션 하자는 거고 실제로 연산량이 훨씬 더 적어요. 자,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곱하기 3 곱하기 3 칸에 대해서 한 번에 학습을 하게 되죠. 근데 오른쪽 그림처럼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하게 되면은 각 채널별로 따로 스페셜하게만 계산하고 또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계산하게 되죠. 실제로 연산량과 파라미터 수를 계산해보면 더 적어요. 근데 확실한 게 이게 완전 대체는 안 돼요. 아마 전개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똑같지는 않아요. 단지 이렇게 팩토라이제이션에서 따로따로 구하면은 어떻게 보면 프레젠테이션 양은 적은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학습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엑셉션에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경량한 논문들이 이걸 주로 쓰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비슷한 정도의 성능은 내는데 오히려 3 곱하기 3 컨볼루션 기준으로 파라미터 수는 9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량을 어느 정도 답이 되겠다는 얘기를 해서 이런 몇 가지 논문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게 이제 스키즈넷이라는 아이디어예요. 스키즈넷은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그냥 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그냥 똑같이 전개하는 것 뿐인데요. 더 큰 피처맵을 갖는 게 성능 향상에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은 서브 샘플링을 최대한 후반부에 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말장난 같은데 이제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많은 채널은 이제 컨볼루션 연산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항상 컨볼루션 하기 전에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으로 항상 채널 리덕션을 하자. 그러니까 레즈넷에서는 우리가 딥해질 때만 썼던 보틀넷 구조를 항상 쓰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커널 크기가 작은 컨볼루션 레이어가 더 경제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 3 곱하기 3 컨볼루션으로 계산한 피처맵 중에는 원 바이 원만으로도 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할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최대한 대체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어 모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논문들이 요즘 자기만의 모듈을 설계하고 이걸 적층한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삼는 식으로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위쪽에 스퀴즈넷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보틀넷 구조의 입력단이에요. 원 바이 원 컨볼루션으로
입력 영상에 대해서 채널 리덕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익스펜드 레이어라는 걸 진행하고요. 익스펜드 레이어는 원래는 저렇게 3x3 컨볼루션 필터가 가득한 기존의 컨볼루션 레이어면은 이 중 일부분은 1x1으로 대체하자라는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 이제 세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이제 S1x1이라는 거는 스키즈넷의 출력을 몇 채널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 1x1과 이 3x3는 각각을 몇 대 몇으로 구성할지에 대한 파라미터가 돼요. 그래서 원래라면 이 아랫부분이 전부 3x3으로 꽉 차 있는 게 일반적인 컨볼루션 레이어인데 불필요한 걸 최대한 1x1으로 대체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연산량이 줄고 어느 정도 파라미터 수도 많이 줄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했던 이 파이어 모듈이라는 거를 쭉 적층한 구조와 앞에서 말했죠. 그래서 레지듀얼 커넥션을 연결한 구조,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추가적으로 자기네가 더 달아봤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단순 적층보다는 레지듀얼 커넥션을 넣은 게 좋고, 그 오른쪽도 성능 개선이 있긴 한데 그냥 레지듀얼 커넥션보단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제목 자체가 되게 공격적인 알렉스넷하고만 비교했어요. 아마 최근 논문에 나온 모델들은 좀 가벼워서 그런지. 그래서 알렉스넷이랑 비교를 했을 때 여기 이제 두 번째 컬럼을 보시면 이제 컴프레션 어프로치라는 게 있어요.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한 건데 그 전만 비교를 했을 때 50배 더 작아진 모델로 비슷한 성능을 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 똑같이 뭐 딥컴프레션 같은 기법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효율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애초에 모델 자체도 조금 더 가벼운데 비슷한 성능을 내고 우리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포스트 프로세싱을 적용하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네트워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요 세 가지 아이디어가 되게 뒤에서도 똑같이 사용돼요, 거의.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첫 번째 아이디어, 그냥 서브 샘플링을 후반부에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좀 말장난 같다고 했던 게 어떤 거냐면은, 원래 보통 이제 레지듀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속된 그룹된 모듈이 있으면 앞부분에서 서브 샘플링을 하거든요. 얘는 그냥 좀 뒤에서 서브 샘플링 하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말장난이긴 한데 그래도 뭐 조금 더 뒤로 미룬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성능 개선이 되고 여기서도 레지듀얼 커넥션이 성능 개선을 보여준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모바일넷이라는 논문인데요. 모바일넷은 요즘 되게 여기저기 많이 쓰이죠. 성능 개선도 되게 많이 되고 여기서 이제 여기저기 리뷰하는 글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을 적극적으로 쓰자라는 얘기를 해요. 앞에랑 마찬가지로 이제 뭐 파라미터도 적고 얘기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그림을 보여드렸던 게 원바이원 컨볼루션은 이렇게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기존에 뭐 시스템적으로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최적화가 되어 있으면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인피어런스 하는 거는 되게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이니까 컨볼루션 연산이 아니고. 그래서 모델 가속화에 용이하고, 그리고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으로 이제 기존의 컨볼루션을 모두 대체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졸루션이랑 채널 사이즈를 보정해서 기존의 모델을 더 작게 만드는데 이 모바일넷은 거기에 대해 강인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버텨주면서 성능을 유지해주더라 라는 연구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그냥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그냥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이랑 원바이원 컨볼루션 쭉 나열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만 해도 실제로 여기 컨볼루션을 대체하면서 파라미터 수가 9분의 1가량 준다고 했었죠. 3x3 기준. 그래서 실제로 얘를 다른 논문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훨씬 더 성능이 주는 걸 알 수 있죠. 저기서 보시면은 인셉션과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한 성능 유지하면서 연산량은 10분의 1로 줄고 파라미터 수도 거의 9분의 1가량으로 준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 연산량에 대비해서 얘가 가지는 어크레시를 이제 도표로 그려봤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자랑하는 것 같은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바이원 컨볼루션이 많으면은 가속화가 유리하다고 돼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얘네 구조는 대부분의 연산량을 소모하는 곳이 원바이원 컨볼루션에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속화하기 용이하니까 이게 다른 데 치중되는 것보다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 실험으로 얘네가 그냥 중간중간 망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넣어서 억지로 이제 줄여봤어요. 베이스라인 모델을 1.0으로 잡고 채널 수와 레졸루션 사이즈를 줄여봤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줄여도
막 완전 성능이 바닥날 것 같은데 0.25까지 4분의 1로 줄여도 50%는 방어하고 있는 걸 보이죠. 물론 많이 줄기는 했는데 우리 예상대로라면 완전 바닥을 칠 것 같음에도 어느 정도 선까지 버텨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참고하면 좋을 결과고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넷이 이렇게 나와서 자기네가 많이 개선했다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셔플렛이라는 논문이 나와서 조금 어느 정도 공격을 하게 되죠. 이제 뭐 어떤 말이냐면요. 원바이원 컨볼루션이 뭐 효율적이라고 해도 결국에 원바이원 컨볼루션도 채널 수가 많아지면 연산량이 늘어나죠. 그래서 결국에 얘도 결국 채널 수가 많으면 덴스 커넥션이 생기지 않느냐, 거기서도 스파스 커리레이션이 생기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산량도 많아지겠죠. 그럼 우리가 아까 말한 게 이렇게 스파스 커리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룹 컨볼루션을 떠올릴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그룹 컨볼루션을 그냥 쓰자고 하니 이게 반복될수록 아까처럼 어느 정도 그냥 독립적인 패스가 생겨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셔플렛이 주장하는 바는 이렇게 단순히 적층하게 되면은 독립적이 되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그룹 컨볼루션을 하면서도 이 피처들이 어느 정도 혼합된 결과를 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되게 심플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냥 단순히 중간중간 패스 사이에서 이 피처 맵들을 섞어주자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당연히 우리가 그냥 리쉐이프하고 한번 컨캐시넷으로 다시 한번 엮어주면 되는 간단한 연산이거든요. 그것만으로 그룹 컨볼루션 왼쪽과 같이 한 이후에 오른쪽은 피처 맵이 섞이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독립적인 3개의 그룹 컨볼루션인데 그 다음 컨볼루션 들어갈 때는 3가지 그룹을 골고루 반영한 피처를 학습할 수가 있게 돼요. 되게 심플한 아이디어인데 이거 하나만 추가해도 실제 연산량 차이는 많이 없으면서 성능은 좋아진다. 그리고 그룹 컨볼루션을 쓰기 때문에 원바이원 컨볼루션이 채널 수에 의해서 발생하던 문제점도 많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쓰는 게 중간에 있는 모델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적층해서 비교를 해보고 이제 장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 필터 수가 늘어나면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한 필터를 학습할 수 있으니까 성능이 좋아질 거라고 했죠. 근데 문제는 채널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연산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얘네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아실 텐데 채널 수를 계속 늘리면서 그룹 수를 또 늘려요. 그러니까 채널 수가 늘어나니까 연산량이 늘어나는데 그룹으로 많이 쪼개니까 연산량이 줄죠. 그래서 비슷한 정도의 컴플렉시티를 계속 유지하면서 채널 수를 계속 늘려갈 수가 있고 이 정도 해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해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많이 채널을 확보하고 많이 쪼개는 게 좋은 경우도 꽤나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바일넷과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이 된다. 그 결과적으로 모바일넷이 아무리 좋아도 아까 말했던 원바이원 컨볼루션이 채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보틀렉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모바일넷 V2가 나왔죠. 이 두 논문 다 이제 CVP 2018에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모바일넷의 성능 개선을 할 건데, 자, 이것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여. 그냥 레지듀얼 커넥션 넣었다, 그리고 채널 리덕션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랑 조금 이제 여기서는 인버티드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보틀렉을 떠올리면은 원래 입력 채널 수가 많은데 컨볼루션 전에 잠깐 줄여줬다가 다시 늘리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기존 채널 수를 작게 유지하다가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 하기 전에 원바이원으로 채널 수를 늘려준 다음에 다시 이제 엘리멘트 썸 하기 전에 또 줄여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우리가 보틀렉 구조는 채널 수를 순간적으로 리덕션 해주는 역할이었는데 얘는 익스펜션을 해준다고 하죠. 그럼 이제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원래는 보틀렉 구조가 채널 수를 줄여주는 이유가 컨볼루션이 채널 수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이죠. 스퀘어에 대한 컴플렉시티를 가지잖아요. 근데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은 리니어하죠. 그래서 채널 수가 늘어나도 크게 영향이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우리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은 잠깐 앞에 그림으로 가볼게요. 장점은 이렇게 스파셜한 피처만을 뽑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채널 간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공유하지 못하죠. 그래서 입력 채널 수를 늘려주면은 얘가 조금 더 많은 채널에 대해서 스파셜한 피처를 뽑으니까 결과적으로 여러 채널 컨비네이션에 대한 스파셜도 보는 것과 일치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생겼던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에서 이제 그 세퍼러블 컨볼루션 부분의 단점을 채널 익스펜션으로 해소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성능은 오히려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귤러 컨볼루션이 왼쪽 그림과 같고요. 그 다음에 세퍼러블 컨볼루션이 단순히 이제 오른쪽과 같을 때 이제 여기서 원래라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채널 리덕션 하는 거를 생각을 했겠죠, C를. 근데 D번처럼 이제 패스를 관통하는 채널은 줄이고 이제 컨볼루션을 수행하는 부분만 채널 익스펜션을 해서 쓰는 식으로 하면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전기해보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퀴벌런트 하다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스택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모델 그림들이 나오는데요. 앞에서 말했던 셔플렛과 A번은 제가 논문을 제대로 안 봐서 근데 되게 컴플렉스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비교를 해서 이제 가장 먼저 V1과 V2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봐야 될 점이 뭐냐면요. 자, 얘는 입력 채널 수, 그러니까 이전 레이어의 출력 채널 수가 되게 작죠. 왼쪽 모델에 비해서. 자, 왼쪽 모델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지나가는 채널 수가 32, 128, 256, 510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는데 얘는 그거에 비해 훨씬 더 낮게 증가하죠. 어느 정도 증가는 해도. 왜냐면은 보틀렉 사이에서 연산 때만 익스펜션하고 중간 지나가는 채널 수는 되게 리덕션한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성능도 더 좋고 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실제 이제 결과를 보면은 셔플렛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넷을 이런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거에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연산 시간은 비교 안 했다는데 이게 셔플렛의 셔플링 연산이 어느 정도 시간을 먹으니까 그거 때문에 그냥 반영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도표를 그려보면은 이렇게만 해도 기존 모바일 넷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경량화 논문들을 알아본 거고요. 혹시 이제 앞에서 궁금하신 내용 있나요? 들으시면서? 아, 네. 컨볼루션을 할 때 이걸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을 할 때 네.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보통 뭐 되게 간단한 PCA 같은 거 보면은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의 목적이 네. 기존의 입력의 정보를 유지하면서 네. 차원을 줄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이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때 네. 그러면 그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이 실제로 그 입력 레이어에 네. 그 정보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차원이 줄어지는 건지 네. 그 부분이 확인이 가능한 건지 이제 좀 궁금해서요. 이제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피처맵 자체의 코에피션트를 가지는 연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빠르게 말하면은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통과하면은 결국에 기존 피처맵도 몇 개 컨비네이션에서 만약에 더 유효한 피처맵이 나올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불필요한 만약에 채널이 있었으면 그 컨볼루션 레이어에 그럼 당연히 이제 코에피션트가 낮아지면서 없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PCA라는 방식은 좀 그런 방식과는 다르긴 한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채널 간의 컨비네이션으로 불필요한 건 없애고 더 좋은 건 좀 강조하자. 이런 거에 좀 주안점을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최종적인 성능이 높여지는 네. 방향으로는 가되, 네. 입력에 있는 정보를 유지한다는 이제, 네. 클래시컬한 그런 목적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 이론적으로라면은 요 네. 컨볼루션 필터 자체가 모두 어느 정도 다 유효해가지고 다음에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인셉션 같은 경우도 요 세 가지 독립적인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는데 주로 사용하고자 하는 피처맵이 다를 거잖아요. 예. 그래서 원바이 원 컨볼루션 넣는 이유를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거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